윤석열과 이재명 선대위 성격의 차이,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의 경우에도 선대위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싹 다 뜯어 고쳤잖아요. 똑같이 이제 한 달 후에 말하자면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는데, 지금 문제는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 후유증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반해서 우리 그 윤석열 후보 선대위 경우에는 이제 불과 전쟁이 2달밖에 남지 않았고, 과거 선거 여론조사의 이 사례를 보면 한 달 전 여론이 그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선대위 지금 이제 바꿨는데 그 이 선순환적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김종인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지금 선대위를 바꾸기엔 너무 늦다. 안 된다 그랬는데 바꿔요, 갑자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하고 이미 이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이준석 대표 안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지 않겠다 했는데 왜 안 들어오게 했습니까? 현대의 선대위 메모드, 여기에서는 이 털을 깎아야지, 털 깎지 않은 선대위 갖고는 자기가 할 일이 없다,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요, 지금 이준석을 모셔오기 위해서 선대위 개편이라고 하는 집을 다 뜯어 고치는 대대적인 재건축 작업에 나섰다. 이게 저희 판단이고요. 자, 뭐 사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듯이 말이죠. 여론조사 시계는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무려 오늘 지금 뭐 불과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했는데 4개 여론조사 기관들의 발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4개가 밀리고, 그중에 중요한 것 동아일보와 그리고 이 중앙일보 여론조사도 밀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아와 중앙은 그래도 우리 이 보이스를 말하자면 많이 보도해주는 기관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조사를 한 의뢰를 한 기관은 동아하고 중앙인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한 기관은요, 약간의 친여 성향이 강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큰 차이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한 조사하고도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오늘 첫 번째 방송을 실시간으로 지금 스트림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지금 후보 중심, 저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김병준 위원장도 이미 얘기를 했고 저도 논평을 해드린 바 있지만, 지금 이재명 선대위가 왜 나름대로 그동안에 이 부실을 뒤엎고 돌아가느냐, 이재명 완보이스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완팀은 투보이스가 완팀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산으로 가죠. 완보이스 완팀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선수가 너무 많아. 전부 다 선수가 되려고 그래요. 전부 다. 이거 큰 문제예요. 제가 처음서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뭐 한 2, 3주 전에 전부 평론가 같은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전부터 평론가 같은 패널 정치, 선대위 나와 있는 고인사들 평론 좀 하지 말아라. 평론을 하면 저같이 나와가지고 차라리 유튜브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예. 저는 제 개인 1인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비판을 받든 또 칭찬을 받든 모든 건 저의 책임에서 시작해서 저로 끝나요. 그러나 지금 선대위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대한민국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선대위 뭐 선대위원장, 공동이든 상임이든 뭐 일반이 됐든 선대위원장, 뭐 부위원장, 그 직분에 맞는 보이스를 우리 국민한테 표현해야 돼요. 전부 그런데 말이죠. 자기 목소리를, 자기 홍보, 자기 선전하는데 급해요. 이 대목에서 저도 정말 엄청 열받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뭐냐? 이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굉장히 부족해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는 33년간 공직을 했어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서. 저는 제 목소리 죽일 때도 알고요, 살릴 때도 알아요. 근데 선대에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목소리야. 지금 얼마 전에 김민전 교수, 지금 뭐 이제 자기 아들, 딸 다 있고, 아들 가는 거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은 이빨 술만 먹어가지고 전부 여성들한테 드릴 수밖에 없다, 이어가지고 하태경이랑 한번 붙었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김민전 교수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저 외교학과 후배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 김민정 교수 균형적 잡힌 이 논평 같은 걸 많이 하고 다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주 인지도 높은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한 게 여러 가지가 얘기했겠지만 이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그러더니 20대 남자들 전부 군대 가기 전에 술이나 마시고 다니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20대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물론 술 먹죠. 예.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술 먹은 것 때문에 지금 사회 진출하는데 장애를 받습니까? 아니, 저도 군대 학교 다닐 때 술 저도 엄청 먹었어요. 한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떤 취업 전선, 그다음에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이게 모든 걸 가늠하는 절대적 인디케이터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하태경이 한번 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정 교수 저희 페북 글 싹 또 내렸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도 지금 방금 속보 뜨는 거 보니까 말이죠. 이제사 사표 냈어요. 여명 위원장이 청년본부장이 사표 내고 나가버렸잖아요. 열받으니까. 인사 문제 저는요. 조직도 물론 뭐 편제상으로도 저는 뭐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본부가 6개다 5개다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선대위 대한민국 그야말로 정권 교체 이 열기를 받아서 받아서 녹여낼 수 있을 정도 선대위가 돼야 되겠죠. 우선 이 편제상으로도 그렇잖아요. 집이 너무 작으면 안 돼. 예. 버스가 옛날처럼 많으면 버스가 가다 사고 나잖아요. 전철도 마찬가지. 적당히 차야 되죠. 예.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선대위 체제를 운영하는 사람. 이번에 말이죠. DMZ에서 사람이 넘어간 거 월북한 거 왜 못 막았습니까? AI가 없었습니까? CCTV가 없었습니까? 경보 종이 없었습니까? 얼람 시스템 다 있었잖아요. 그거 누가 운영해? 군인 사람이 운영해. 사람이 제대로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선대위가 크더라도. 근데 선대위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목소리가 윤석열 후보를 키워주고 윤석열 후보가 커야 선대위가 살고 국민이 살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논리적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이때 말이지. 예, 내 목소리 내서 내 이름 좀 올리겠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이름을 알리는 방법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죽고 산다. 이런 절체절명의 의구심 절박감을 가지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내 목소리가 앞장서. 이미 공약이 다 정해졌는데 공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분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내가 뉴스 속보를 뜨는 걸 보니까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대선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어떤 파장을 날지 지켜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중단해야 할 얼마만큼 큰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또 나오겠죠. 보도가.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자,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말이죠. 리얼미터하고 KSOI는 매일 나오는 여론조사예요. 참 매일이 아니라 매주. 이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얼미터 26일에서 31일까지 했는데요. 이 리얼미터는 오차 안에서 아주 초박빙입니다. 이재명이가 40.9고요. 윤석열 39.2, 안철수 6.6, 심상정 3.3입니다. 예, 그래서 불과 1.7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예, 1.7. 그리고 지지율을 보면 그래도 국민의힘이 높아요. 35.8대 민주당은 34.2. 그리고 문재인 긍정이 40.4, 그리고 부정이 56.1. 그래서 16%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예.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은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KSOI의 경우를 보면 여기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재명이는 41%고요. 윤석열은 37.1입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둘 다 살짝씩 올랐어요. 이재명은 3.4%가 올라가고 윤석열은 1.3%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49.1로 압도적으로 높고 윤석열은 40.6입니다. 40.0. 그리고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그대로 투표하겠다가 76.3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정권을 재창출하다 이게 41.4. 아니다 그래도 바꾸자 50.4. 그래서 한 9%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이게 이제 KSOI하고요. 오마이뉴스 의뢰를 통한 리얼미터인데 리얼미터 KSOI 다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데죠. 모든 여론조사에 대부분이 친여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큰 오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중앙일보도요.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했는데 이 엠브레인 퍼블릭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친여 성향이 비교적 강한 데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이재명은 39.4, 윤석열은 29.9. 그래서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차 범위 바뀝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두 자릿수 10.1이고 심상정은 5.7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20대의 경우에는 20대, 30대 이재명 후보 지지가 높아요. 이 30대의 경우에는 44%가 이재명, 절반인 20.1%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리서치 이건 동아일보가 지금 조사한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조사 내용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여론 크게 후보 지지율을 보면요. 윤석열의 경우에는 30.2, 이재명이 39.9, 그래서 약 9.7%, 거의 10%. 오차범위 바뀝니다. 그다음에 안철수는 8.6, 심상정 4.3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20대, 30대에서 전부 다 앞서고 있어요.
20대의 경우에는 이재명 28.3, 윤석열 14.7이고 30대의 경우에는 이재명 38.7, 윤석열 16.2. 그래서 절반으로 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리얼미터의 경우 말이죠. 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걸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민주당은 이제 합당을 했잖아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청하고 합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 여건이 다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과 그리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간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내용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내용. 거기에다가 이 선수들 특히 홍준표, 유승민이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이 홍준표의 경우는 비판적 목소리가 비교적 세게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자, 이번에는 비교적 좀 자세하게 여론조사를 한 것이 이 동아일보 리서치인데요. 자, 이걸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우선 분석을 좀 해드리면 20대의 경우, 30대의 경우를 보면요. 지금 현재 이재명과 그다음에 윤석열의 경우에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20대에서 28.3인데 윤석열은 14.7, 30대 이재명은 38.7인데 윤석열은 16.2, 60대 이상에서만 50.3%로 유일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요. 우선 뭐 이 대부분의 지역에서요. 이 충청도에서 좀 윤석열 후보가 높아요. 그리고 강원에서 조금 높습니다. 뭐 TK, PK에서 좀 높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그리고 호남 뭐 당연한 거고 이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높습니다. 자, 그럼 수도권에서는요. 서울의 경우에는 이재명이 36.1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31.4 그리고 인천 경기를 보면 이재명이 49.4 윤석열이 24.2 절반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뭐 압도적입니다. 이재명 71.7 그다음에 윤석열 10.7 그리고요. 우리 충청도 바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이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스윙보터 충청도에서는 35.3 그리고 이재명이가 31.6 PK에서 윤석열이 35.3 이재명이 23.3 TK에서 윤석열 49.9 이재명 21.9 강원 제주 윤석열 38.8 그리고 이재명 33.1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연령별로는 뭐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고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에 이재명이가 높아요. 42.6 대 윤석열 28.2 여성의 경우에도 이재명이 높아요. 37.2 대 32.3 참 이거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별로 보면 이 자영업자도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밀립니다. 이제는 40.0이 이재명이고 윤석열 34.4입니다. 블루칼라도 이재명이가 높아요. 화이트 칼라도 높아요. 전업주부만 윤석열이 높습니다. 47.4 대 35.2 학생은 말할 것도 없이 이재명이가 높고 이 기타 모름에서는 그러니까 뭐 무직 여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높다. 그래서 직업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밀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도층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밀립니다. 이재명이 34.5 그 다음에 윤석열 26.5 보수에서도요. 지금 현재 진보하고 비교할 때 보수는 윤석열은 54.4 밖에 찍잖아요. 무려 20.2%가 이재명 쪽으로 가 있고 진보의 경우에는요. 이재명한테 68.1이 가는데 윤석열한테는 9.7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수가 분열돼서 이재명으로 가는 확률 그 다음에 진보는 똘똘 뭉친 거 이게 이 여론조사에 나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가장 큰 변수라고 하는 20대 30대가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지금 크게 밀리고 있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크게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념 지형성으로 볼 때 중도층에서도 크게 밀리고 있다. 예. 다만 이 스윙 보터인 충청도에서 앞서고 유일하게 하나가 앞서는 거 이것이 그런 대로 좀 우연이 될 뿐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아일보 조사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 리서치가 친여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마무리하고 말이죠. 저도 참 답답하네요. 이 여론조사 보니까 맥이 쭉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이길 수 있는 포텐셜은 이재명보다 훨씬 더 크다. 지금 이재명의 진가를 말이죠. 우리 야당 선대위에서 제대로 지금 홍보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런 이재명에게 지지율을 몰아주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성남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이번에는 선거 꼭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감성 투표하지 말고 감정 투표하지 말고 이성 투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국민들 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요. 냉정하게 나라를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 지금 뭐 국민의힘 뭐 이준석 보고 우리가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보고 투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표를 모아주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뭐 차제 윤석열 그야말로 이 중도층 2030 세대 높여줘야 되는데 윤석열 유튜브가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 아래 설명란에 보면요.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좀 눌러주십시오. 예, 선대위 개편을 계기로 해서 더 강력한 지지를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이 선대위 전면 개편, 예, 이 이유를 어디다 대고 있느냐? 국민 정서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 이제 이거 문제는 이준석과도 논의를 했고, 그리고 이 국민의 빈축사는 발언이 없어야 되겠다. 후보한테도 또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상세하게요. 직접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국민 정서에 따르는 측면에서 선대위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선대위 전면 개편을 단행하겠다. 그리고 본부장 사퇴를 포함해서 구조 조정도 해야 하겠다. 그리고 또 인적 개편이 시기상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일반 국민 여론이 선대위에 너무나도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맞게 선대위를 개편해야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하락 이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일부 의논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이 돗자리를 깔아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대표가 합류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의 전반적인 체계를 총동원해서 승리로 이끌 책무를 지닌 분이다. 그 이상의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심중에 있는 얘기 언론에 다 깔 수 없죠. 예. 3월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망이고 우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한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일반 국민에게 빈축을 하는 발언들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를 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성과를 못 낸 정권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측면이 많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이 자살률이 OECD 평균의 배가 넘고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이고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이룩되겠는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장미꽃을 피워놨는데 장미잎이 다 떨어지고서 앙상한 가지만 남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장미꽃이 지속해서 피어날 기반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정권 교체는 이루어져야 된다. 국민의 선대위가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일반 국민에게 빈축사는 발언들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를 해달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이죠. 제가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라든가 연설문 이제 김정인 위원장이 직접 관리하겠다. 그리고 지지율 하락에 관해서는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후보 비서실에서 후보 성향에 맞춰서 메시지를 만들었는데 그건 아니 된다. 선거 때는 후보 성향에 맞추면 아니 되고 국민 정서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선대위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어제도 밝혔어요. 그래서 어제 밝힌 이 입장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선대위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일정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이 전권을 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발언을 너무 좀 세게 했다든가 뭐 또 정책에 뭐라 그럴까요? 이 체감이 상당히 낮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제기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래서 이 선대위는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속속 내놓겠다. 그리고 생활 미찰경 공약은 후보가 직접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대선 전까지 총 25차례 정도 공약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보 메시지 기조에도 좀 변화를 줄 예정이다. 왜냐하면요, 정권 심판론과 같은 전통적
야권 지지층에 맞춘 메시지를 지금까지는 강조해 왔지만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산토끼를 향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는 보수 혁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고 사회경제적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보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예. 제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정권 교체, 이거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제가 서초 갑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한 2년 반 정도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고 등으로 인해서 또 제가 우리 당의 국가안보위원장을 2년이 넘도록 담당을 했어요. 그런 이런저런 당과의 관계, 그리고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러한 뭐라고 지상의 목표를 위해서 지역 이 공천 보궐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출마하고 또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에도 매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충정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성원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은요, 오세훈 시장이 오늘 갑자기 심한 복통을 일으켜가지고요, 점심 식사 직전에 병원에 응급실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오후 일정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이제 병명은 나와야 알겠지만은요, 요즘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SH공사 사장 하나를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제 기억에 한 3번째쯤 올렸는데 대부분이 전부 서울시 의회가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끝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이 3번째 올라간 이 추천한 내정된 SH공사 사장마저도 결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통이 문제가 아니라 참 어떻게 해야 좋을지 참 여러분들께서도 참 머리가 아픈데, 이게 그래서요, 바로 이게 민주주의의 말하자면 이 한계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지나치게 수적 이 횡포가 심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 민주당이 지금 180여 석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울시는 100석을 지금 99석이라고 하나요? 지금 100여 석 중에 99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 서울시장을 지금 찾아오려고 당연히 지금 목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족족 이 오세훈 시장에 발을 묶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이 스트레스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시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복통하고도 다 관련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1차적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했던 중국 플라자 호텔에서 52차 외국인 투자자원 회의 정기회의하고요, 3시에 예정되어 있던 용산구 시립청소년 미디어센터에서 열릴 서울론 멘토링 현장 간담회 참석 예정이었었는데 모두 다 못 갔어요. 자, 그래서 이 투자자문 회의는 행정 1부시장 조인동 부시장이 참여하고, 그리고 서울론 멘토링 현장 간담회는 연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권영세 4선 의원인데요. 그동안 영등포 쪽에 살다가 지난 총선 때는 이제 용산으로 옮겨서 용산에서 이제 후보로 나서서 당선이 된 4선 의원이고,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힘 조기 입당, 그 다음에 장성민 후보의 입당, 이런 바르자면 장 밖에 있는 선수들을 입당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캠프가 구성이 되면 지금 총괄선대 본부장, 그러니까 실무를 챙기는 총괄선대 본부장, 지금 보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복수로 되는 건 맞는데 그중에 지금 최고 많은 복수가 4명까지 지금 이 총괄 본부장을 둔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권영세 의원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임태희, 그 다음에 한기호 플러스 알파에서 이 알파는 나경원 의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오늘 미국에서 들어오니까 아마도 지금 시간에는 들어왔을 것 같은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나경원 의원 절대적으로 홍준표와 그리고 이 윤석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 그래서 입장 표명을 일체 자제해 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어차피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딱 결정이 됐으니까 나경원 의원도 여기에 힘을 합치는데 주념이 없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선대위 판이 따질 때 나경원 의원의 이름도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권영세 의원이 말이죠, 최근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어요.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논란은 일단 한번 털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김건희 씨의 경력 과장이 사실로 보이고 상당히 의도적인 것 같은데 털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CBS 라디오 출연 시 앵커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는 50보 같다, 나는 100보 같다, 나는 50법밖에 안 넘어갔으니
잘했다는 식의 대응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진솔하게 그건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다는 식으로 털고 가는 게 옳다. 인정할 건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가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 캠프하고 김종인 간의 알력 다툼이 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과 관련해서도요. 윤석열 후보는 그립이 굉장히 그립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에게 의존될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권영세 의원의 역할론이 거론되는 게 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서요, 윤석열 후보로부터 도와달라는 제가 얘기를 직접 들었다. 그래서요, 선대위 합류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 권영세 의원한테 선대위 참여를 요청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권영세 의원은요, 대학 다닐 때부터 이 서클 활동을 할 때부터,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보다 이 권영세 의원이 서울법대 2년 선배예요. 그래서 그때 서클 활동과 관련해서도 그때서부터 대학 때부터 굉장한 친근감을 가진 그런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할 때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력 못지않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력, 사선이라는, 그리고 이 개인적인 신뢰, 이 두 고리가 결국은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권영세 의원한테 선대위에 합류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끔 한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권영세 의원은 이제 선수도 사선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상황실장을 했어요. 그 정도로 선거 상황 관리에 굉장히 누구보다도 센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 권영세 의원을 선대위에 합류시키고자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후보는 20일 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해서 인선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그리고 원희룡 이쪽하고 접촉도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희룡 지사는요, 이번 주에 회동할,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이틀 중에 회동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이제 홍준표 후보는 청년 꿈 플랫폼을 주말에 선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말까지, 그러니까 주말 플러스 일요일까지 윤석열 총장과 직접 회동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캠프의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김용태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당초 8일 회동을 하자 제안했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말미를 좀 달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가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게 될 때 본인도 함께 돕게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 이 참여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경태 의원도요, 9일날 윤 후보와 통화를 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다 이런 뜻을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서요. 이제 선대위에 직접 참여하는 이 다선 중진 의원들의 참여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여기 박범계 장관이 오늘 예결위에 출석을 해서 김승원 의원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또 윤석열 후보 두 가지로 또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검찰이 그동안에 부실 수사라 한 거, 이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제 감찰권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쓴 거, 이것도 문제 삼을 계획임을 밝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김승원 의원이 이제 민주당인데 검사가 사건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묻어버린 사례에 대한 징계시효가 너무 짧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 윤석열 후보 지금 현재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 일제히 공격하는 지점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이잖아요. 이거를 대장동 사건과 연계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장동 특검을 하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도 같이 특검을 하자. 이게 여당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미 시효가 다 끝나는 거는, 그러니까 시효가 짧아서 이거 제대로 수사 못하는 거 있는데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니까 수사를 포함해서 국가기관들이 응당히 해야 될 의무를 방기하거나 유기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지나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이제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 관련 징계 시효 연장은 반인권범죄, 국가폭력범죄, 그 다음에 성폭력범죄 등이 논의가 됐는데, 이제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는 크게 주목을 못 받은 바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짚어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당은 당대로, 그 다음에 정부는 정부대로, 그 다음에 또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 뭔지 조그마한 거든 크든 하나만이라도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대로 밀고 가겠다. 반드시 검찰 수사권을 다시 말하자면
휘두르겠다 이런 입장으로 꽉꽉 머리가 차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지저분한 얘기냐. 예.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특활비 뭐라고 이제 김 의원이 똑같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도 특활비가 80억 원인데 윤석열 총장 재직세에서는 특활비가 147억 정도로 알고 있고 영수증 처리도 없이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돈이다. 그래서요, 이 검찰총장이면 차관급인데 이건 잘못 얘기한 거예요. 장관급입니다. 다른 부처와 맞게 재조정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박 장관은 지금 특활비 규모는 약 84억 원대로 떨어져 있다. 모든 수사기관에서 국회에 의한 통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많이 떨어져 있고 추가 절감에는 그래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절감하는 것은 약간 좀 어렵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박 장관이 이 정도 얘기로 마무리 답변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 언제든지 윤 총장의 특활비 또 시비를 할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이 특활비 성격 자체가 말이죠. 왜냐면은 특별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적인 복잡성 때문에 집행을 조금 이렇게 망설이게 한다라기보다는요,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더 좀 원활하게 해주자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 없이 쓰는 것도 이게 불법이 아니고 본래 특활비 집행 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